지난 600년 이 땅의 중심지인 서울. 이곳엔 지난 세월의 모습들이 겹겹이 투영돼 있습니다. 그 지나온 세월은 옛 기억을 품고 세월의 깊이만큼 지난 삶의 향기가 오늘을 만나는 곳. 이곳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 서울. 그 한복판에 우뚝 솟은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친근한 남산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유난히 소나무가 많았다는 남산. 애국가에 나왔던 남산 위의 소나무도 저 어디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정상에 높이 솟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남산타워는 이곳에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남산에 처음 온 이들도 남산타워를 향해 걷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정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일단 팔각정 한번 가볼까요? 남산의 팔각정이 특별한 이유는 아마도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곳에서 잠시 한숨을 고르고 바로 옆에 있는 남산타워로 향합니다. 지금은 N서울타워라 불리며 방송 전파를 송출하는 통신기지이기도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서울을 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남산타워에서 보는 서울. 여느 때와는 조금 더 달라 보입니다. 오늘날 남산타워가 통신기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도 남산은 전국의 모든 봉화가 이곳에 봉수대로 집결되는 중요한 통신기지였습니다. 바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봉수대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하니 남산은 예나 지금이나 통신의 제1번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4대산 중 하나인 남산은 다른 산들에 비해서 비교적 완만하고 사계절의 경관이 아름다워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로 더 인기가 높습니다. 서울 시민으로서 굉장히 그걸 즐기고 있죠. 가까이 있어서 거의 날마다 산책 삼아 오고 있는데요. 또 계절마다 다른 모습이면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네. 배움 도시라는 곳이 매력을 갖는 것은 그 도시 공간마다 이야기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도 다 한 개인에겐 추억일지 몰라도 도시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 맑은 날씨와 이 태양색색의 자물통들이 갖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곳에서 사랑을 약속하고 자물쇠를 채워두면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남산을 찾는 연인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남산은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넉넉한 가슴을 내어주고 또 그들의 사랑까지도 품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보는 서울은 또 다른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네, 맑은 가을날 이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그리고 이 한강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서울 시민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던 이 남산. 600년 전에 이 남산에서 바라봤던 한양의 풍경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서울이기 전에 조선의 도읍인 한양이었던 곳. 옛 한양의 기억을 따라 조선 왕조의 역사를 품은 광화문 사거리로 향합니다. 서울이 이 땅의 중심이 된 것은 조선 태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궁을 지으면서부터였습니다. 조선 왕조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지켰던 충무공 이순신과 조선 왕조의 발전과 혁신을 주도했던 대왕 세종. 그들이 함께 지켰던 나라, 조선 왕조의 심장인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은 태조 때 창건된 조선 최고의 정궁이었는데요. 북으론 북악산 아래 자리 잡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 거리가 펼쳐진 한양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경복궁으로 향하는 광화문 사거리는 서울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태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궁을 지어 왕조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고, 이후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서울시의 마스코트인 해치는 조선시대에는 궁의 입구에 세워져 화재나 재앙으로부터 궁궐을 지켰던 상서로운 동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경복궁을 지켰던 무관들로 이루어진 수문장 교대식은 요즘 경복궁을 찾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조선 왕조의 중심이었던 경복궁. 이곳에서 조선의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경복궁은 지금도 많은 이들이 왕조의 뿌리를 확인해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복장을 하시고, 근데 여기 경복궁에 근무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경복궁이 너무 좋아서. 네. 예. 사실 옛날에도 궁궐을 지켰던 관리했던 사람들이 내시들이었잖아요. 네, 전. 예. 그래서 감히 내시복을 맞춰 입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궁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법전으로 왕권을 상징했던 근정전은 그 이름처럼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세종대왕이 즉위한 곳이기도 한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문무백관의 회의는 물론 외국 사절의 접견까지 주로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던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걷고 지금 우리가 벌써 이 근정전 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바로 이곳이 바로 이곳 선생님께서 서 있는 이곳이 네. 그 600여 년 전에 한글을 반포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뒤를 돌아봐서 세종대왕의 시선으로 조전 한번 쫙 보십시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세종대왕은 네.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다는 것을. 예. 반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궁금해하는 경복궁의 숨은 사연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 조정, 이 마당에 그렇죠. 이 돌들이 예. 왜 바르고 판판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이것은 뭐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조정 대신들이 되게 의외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뛰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 중에 하나는 한국의 미죠.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미가 한국의 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규격화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있는 그대로면서 자연석 그대로. 근정전 앞에 깔린 울퉁불퉁한 박석 하나에도 과장되지 않은 자연미를 추구했던 조선의 해악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연못 위에 세워진 조선 최대의 누각인 경회루는 웅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조선의 건축미학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1층은 48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비웠으며 2층에 마루를 깔아 왕이 신하들에게 대규모의 연회를 베풀었던 장소였는데요. 자연과 어우러진 경회루는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겨주었던 비극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회루가 웅장하면서 남성적이라면 네모난 연못 위에 세워진 향원정은 아늑하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요. 왕과 그 가족들이 휴식을 취했던 이 향원정은 경복궁 후원의 아름다운 풍광과 어우러진 육각형의 정자로 역사적, 예술적, 또 건축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즉위를 도왔던 신정왕후의 거처로 만든 자경전은 무엇보다 굴뚝이 인상적인데요.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왕실에서만 밥 짓는 연기를 낼 수 없어 땅 밑으로 굴뚝의 연기길을 냈다고 합니다. 반면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선을 꿈꾸며 세웠던 경복궁 안의 또 다른 궁인 건천궁. 원래의 뜻과 달리 조선의 공모인 명성황후가 외인들에게 시해된 비극의 현장으로 조선 왕조의 아픈 역사를 품은 곳이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품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나둘씩 마을도 생겨났습니다. 경복궁의 북쪽에 자리 잡은 북촌의 한옥마을. 조선시대 왕족들과 사대부가 주로 살았던 북촌은 아직도 800여 채가 넘는 한옥들이 옛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조선시대의 건축미가 물씬 풍겨나는 한옥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을 만큼 북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용마루의 곡선미와 서양식 주택보다 더 실용적인 구조를 가진 한옥이 좋아서 아예 북촌 주민이 된 외국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옥 특유의 아담한 정원을 가진 한 집. 한국적인 정치를 간직한 이 집의 주인은 한국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영국인 데이비드 킬번 씨입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킬번 씨. 킬번 씨는 전통 가옥인 한옥의 매력에 빠져
북촌에서 26년째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 발코니를 이제 창덕궁에 맨날 가셔가지고 디자인해가지고 특별히 또 요거는 이제 그 오칠로 이제 요번에 싹 다 바꾸고 있는 중인데 이거 직접 칠하셨어요. 영국에서 태어나 서양식 주택에 더 익숙한 킬번 씨에게 한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궁금해집니다. It's very close to nature. It has a man-made feeling about it. Indeed, all the beams are crafted by human beings, by individual carpenters, and it is assembled entirely by hand. I think the hanok is much more compatible with the human spirit and much more comfortable for human beings to live in than apartment buildings. That's my own. 한국에 와서 인사동에 있는 한옥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킬번 씨 때문에 아내 최금옥 씨까지 한옥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I think the one in the living room is quite nice. 이 한옥이라는 거는 그 땅이 생김새에 따라서 이제 햇빛이 언제 들어오고 바람이 언제 불고 막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져요. 그래서 모두가 집 하나가 다 틀려요. 다 다르게 생겼다는 이것이 얼마나 이제 훌륭한가. And the materials were just plants, trees growing naturally. They still succeeded in constructing buildings of enormous strength, enormous durability, that have succeeded in being homes to people for hundreds of years. And I wonder what today's apartment buildings will look like when they are 100 years old. They'll probably have been demolished by that time, where some of the old hanoks will continue to exist. 남은 여생도 북촌의 한옥에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라는 이 부부. 이렇듯 한옥을 사랑하고 지켜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북촌에는 지금도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지는 옛 전통을 지켜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을복에 민어의 불에로 만든 아교를 손으로 펴바르고 그 위에 얇은 금박을 붙인 뒤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금박장. 모든 과정이 정교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아교를 바르고 금박을 붙이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문양이 틀어지고 맙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예복에서 시작된 금박옷은 왕족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는데요. 입은 사람의 신분이나 왕실의 권위 등을 다양한 금박 문양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조선 철종 때 일대를 시작으로 왕실 전속 금박장을 4대째 이어온 김덕환 씨. 그에게 금박옷은 옛 왕조의 추억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궁 위에는 절대 금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아무리 고관대지고 돈 많은 사람이라도 이걸 못하고 궁에서만 하는데 그 궁에서 하면 내가 사업 보면 아무 때가 금박옷은 이제 행사 때문에 입는 거예요, 딱이요. 그러면 그 행사에 벗고 요즘 뭐냐 뭐 또 다음번 행사는 또 입을 적에는 또 새로 하냐면 안 그래. 시집 갈 때부터 이제 입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왕가에서만 쓰이던 금박옷은 왕실이 사라진 오늘날에 주로 결혼, 회갑 등의 경사에 입는 예복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5대째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아들 김기호 씨에게 금박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금박이라는 거는 좀 이제 잊혀져 가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그걸 또 안 써셨던 분들은 생소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한국 전통인가? 그냥 시장에서 뭐 찍던 그런 거 아니냐, 뭐 요즘 나온 기술이냐, 뭐 아니면 공장에서 인쇄를 하던 거냐, 뭐 이런 식 정도밖에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환경도 바뀌었고 홍보도 해서 뭐 이제 알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여전히 옛것을 추억하고 지켜가는 이들이 있어 북촌이 지금까지 그 모습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북촌이 주로 사대부가 살았던 곳이라면 경복궁의 서쪽에 자리 잡은 서촌은 조선시대 중인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겸재 정성과 추사 김정희, 또 근대에는 화가 이중섭과 시인 윤동주가 살았던 예술인의 마을인데요. 지금은 세종마을이 된 서촌에서 80년 동안 제자리를 지켜왔다는 보안여관은 서촌을 거쳐간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시를 쓰고 인생을 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1930년대) 1936년에 그 서정주 선생님이 여기에 머물면서 시인 부락이라고 하는 그 한국 최초의 문학 동인지를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보안여관 간판 옆에 시인 부락이라는 간판을 같이 걸어놓고 마치 사무소처럼 이 여관을 쓰셨다고 합니다. 서정주와 김동리 등이 시인 부락이라는 동인지를 만들었던 이곳은 여러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명동 백작시대 그 구보시의 하루의 소설에 나오는 그 풍경들이 여기 남아 있고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방이든 건물이든 하나의 기억을 담는 그릇입니다. 기억들이 정말 겹겹이 수많은 레이어로 여기 이제 붙어진 벽지처럼 그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보안여관에도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관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추구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서촌의 예술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예술가들이 머물렀던 서촌. 시를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 그림을 그렸던 조선의 예술혼이 오늘날에도 이 보안여관을 통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의 예술가는 바로 시인 윤동주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현실을 아파하며 피 끓는 심정으로 시를 썼던 젊은 시인 윤동주. 시인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서시는 여전히 서촌의 언덕에 남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아픈 역사의 기억과 함께 조국을 사랑했던 시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네. 조국을 잃은 시인 윤동주는 바로 이곳 언덕에 올라서 아름다운 서울 장안을 바라보며 이 시를 떠올렸을 겁니다. 조국의 운명을 걱정하고 또 예술을 사랑했던 예술가들이 있었기에 이곳 서울 그리고 서촌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촌 언덕에서 북악산으로 길게 이어진 성곽길을 따라 발길을 옮깁니다. 저 산 꼭대기 올라가는. 조선 태조가 한양에 궁궐을 짓고 사대산의 능선을 이어 쌓은 한양 도성길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개방된 북악산 성곽길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민족정기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지맥을 끊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던 촛대바위. 그리고 성곽길에서 만난 상처 입은 소나무. 일명 김신조 사건으로 더 유명한 당시의 격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총 맞은 소나무는 우리 분단 역사의 아픈 기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수천 가지의 이야기들을 품은 성곽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사대문 중에서 북대문인 숙정문에 이릅니다. 숙정문에서 마주 보이는 우뚝 선 산은 바로 서울의 진산, 북한산입니다. 고려 제8대 현종 시절 지어진 진관산은 수백 년이 넘도록 나라의 평안과 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수륙대제를 해마다 지내온 천년 고찰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칠성각을 보수하다가 불에 탄 태극기가 불단 안쪽 기둥에서 발견되면서 진관사에 숨겨져 있던 사연도 함께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태극기는 일장기 때 썼던, 그러니까 빨간색에 이제 요것만 이렇게 칠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쓰였던 태극기는 군데군데 불에 탄 흔적과 손으로 그린 먹물이 번져 있는데요. 당시에 치열했던 항일운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먹으로 태극무늬와 사괴를 그려 태극기를 만들었던 주인공은 백초월이라는 스님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군자금을 조달하고 항일신문을 만들어 배포했던
백초월 스님은 당시 불교계에서 항일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였는데요. 1919년 3.1 운동을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해서 제2의 3.1 운동을 하려고 1920년 3월 1일 날 3.1 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를 하는데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너무나 그때는 경계가 삼엄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일본 유학생들과 손을 잡아 역으로 하시려 했는데 누구의 밀고에 의해서 스님이 2월 달에 체포가 됩니다. 불에 탄 태극기가 발견된 당시 백초월 스님이 손으로 직접 써서 만든 항일신문인 자유신종보와 신대한, 독립신문 등 독립운동의 사료들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암울했던 그 시기, 제2의 3.1 운동을 꿈꾸며 일제에 맞섰던 한 스님의 이야기가 심금을 울립니다. 나라 잃은 서름이 그만큼 사무쳤겠죠. 하지만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은 국권을 빼앗긴 조선 왕조의 공마저 산산이 짓밟고 맙니다. 창경궁이 일제에 의해서 창경원 공원이 됐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이 창경원에서 보트 타고 향원 마당에서 저기 연못에서 낚시질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경궁은 본래 조선 성종이 새 왕후의 거처를 위해 옛 수강터에 지었던 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창경궁의 정전인 명전전과 동남북 행각을 고미술품을 진열하는 박물관으로 개조하고 창경궁을 유원지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조선시대 표준시계를 설치했던 남쪽 보루각 자리에 축사가 있는 동물원까지 만듭니다. 게다가 경치가 아름다운 창경궁 후원의 연못에 위락시설을 만들어 궁의 위험을 떨어뜨렸는데요. 이제는 그 치욕의 흔적들을 깨끗이 지웠지만 당시 일제가 만든 건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서양식 온실인 식물원은 지금은 창경궁 대온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지만 조선 궁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창경궁이 창경원으로 전락하면서 조선 후기의 법궁이었던 창덕궁도 치욕을 면치 못했습니다. 고종이 즉위했던 인정전의 회랑에는 일본인들이 상들리에 의자, 카펫 같은 서양식 장식들을 설치하고 동쪽 행각엔 당구장을 만들어 정전을 고관대작의 놀이터로 만드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으로 알려진 이곳은
동거린 창경궁과 창덕궁의 후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궁중정원으로 수려한 풍광을 갖춘 후원은 자연 지형에 맞게 조화를 이룬 건축이 아름다워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절로 이사갔고 그래서 빈방입니다. 근데 저기서 정종균이 보도를 타고 뱃놀이도 하셔야 됩니다. 신하들하고 이제 약주도 한잔하면서 시도 짓고 그러셨는데 시를 짓다가 조금 늦게 짓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같이 좀 둔한 사람이 그러면 저 섬으로 귀향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궁중정원인 후원조차도 일제에 의해서 일본식 연못이 만들어지고 문화재가 훼손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장이었던 영화당을 포함해서 창덕궁 후원이 비원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궁궐에 속한 정원을 관리하는 관청 이름으로 사용했던 비원이라는 명칭을 일제가 일반 정원의 의미인 비원으로 낮추어 부르던 이름입니다. 지금은 비원이 아닌 후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후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울창한 숲입니다. 수백여 종의 나무들이 2만 6천여 그루 이상 심어져 빼어난 경관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는 후원은 지금까지도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경궁과 창덕궁을 감싼 숲은 종묘로 이어집니다.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종묘는 아름다운 목조 건축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인데요. 종묘 대제를 드릴 때 춤과 함께 연주되는 종묘 제례악 역시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묘는 조선이 건국을 하고 1395년도에 한양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 지어져서 임진왜란 때 한번 소실이 있었고 전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하고 여태까지 계속 증축되면서 이어져 왔고 이 건축물은 세계에서 그 단일 목조 건물로서는 최고입니다. 세자빈이 가래를 올리고 난 뒤 왕실의 며느리가 된 것을 왕비와 함께 종묘에 알리러 오는 묘현례가 재현되고 있었는데요. 왕가의 전통인 묘현례는 대대로 왕실의 여자들의 출입을 금하는 종묘에 갓 시집온 세자빈이 참배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대대로 내려온 왕실의 전통을 보존하는 것, 종묘가 조선의 전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제례 과정도 현재까지 복원이 되어져서 그대로 전주시 대동종합원에서 그 종묘 제례 보존회에서 이 제사를 쭉 지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에서 유일한 그 제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궁과 종묘에 왕실의 삶이 배어 있다면 궁궐 담장 너머에는 수많은 민초들의 삶이 펼쳐진 시전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 거리라 해서 이름 지어진 종로. 조선시대 종로는 한양의 중심가였습니다. 어쩜 종로를 이야기할 때 종로의 랜드마크죠, 여기가요. 정작 여기에 대한 기억은 12월 31일 제야의 종으로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선시대에는 새벽 4시와 밤 10시에 각각 종을 쳐서 성문을 여닫는 일과 하루의 시간을 알렸습니다. 보신각종은 새롭게 복원되어 서울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는데요. 종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곳은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한때는 파고다 공원으로도 불렸던 탑골공원은 3.1운동 당시 시민들과 학생들이 모여 만세를 부르고 독립선언문을 선포했던 역사적인 현장인데요. 조선시대의 대리석 석탑으로 국보 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의 화려한 조각미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탑골공원의 한켠에 놓인 작은 표지석 하나. 바로 이곳에 조선시대의 시전을 대표했던 국가공인시전인 유기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전의 터만 남아서 보존되고 있는데요. 국가로부터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은 유기전은 궁궐 밖에서 주로 사대부와 왕실을 대상으로 6가지 주요 상품을 팔았던 상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종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유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조선 초기부터 해방되기까지 이 유기전이 형성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경제의 어떤 근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 유기전에서는 평민들은 구하기도 힘들었던 비단, 면포, 명주, 종이, 모시, 어물 등을 취급했는데요. 궁궐 가까이에 유기전이 있다 보니 당연히 임금의 어가 행렬이 잦았고, 그때마다 유기전 앞에 늘어놓은 행상을 거둬야 했던 상인들이 말탄 어가 행렬을 피해서 유기전의 뒷골목으로 숨어들면서 골목시장이 생겼답니다. 여기에 이제 또 난전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렇게 독점을 주다 보니까 여기 이제 폐단들이 나오니까 이제 민간 시장들, 예를 들어서 칠패시장, 또 이현시장, 이게 이제 동대문 시장, 또 남대문 시장으로 확대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오히려 국가가 공인한 시장은 빨리 없어졌고, 오히려 민중들이 직접 이런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던 시장들은 지금 현재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예. 민간 상인들은 한양의 정문인 숭례문 밖에 모여 칠패 시전을 열었는데요. 오늘날의 남대문 시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남대문 시장에는 서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살 수 없는 저렴한 상품들이 서민들의 얇은 지갑 걱정을 덜어주고, 한때 장갑차 빼고는 다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돌 만큼 남대문 시장은
수천 가지의 다양한 물건들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곳입니다. 가격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애누리도 있고 또 덤도 주고 이런 데는 그것도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돈 주고 살도 여기만 남대문 시장만 유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에 여기 도쿄호텔 앞에서 막 저기까지 이제 남산까지 결국은 관광차가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여기 남산에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모습들, 남대문 시장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뭐 손님이 없을 적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 뭐 귀도 즐겁고 그럼 또 음악을 또 하다 보면 내 마음도 뭐 스트레스 안 사고 즐겁게. 이곳에서 장사한 지가 30년이 넘었다는 상인들에게 남대문 시장은 어떤 곳일까요? 맛있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먹고 안 먹었어, 즐기고 또 가는 거지 뭐. 저거 먹으면 더 맛있다. 건져 먹으면. 그래 맞아. 양파. 이거 몸에도 좋은 놈이야. 고맙지 뭐. 뭐가 고마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밥 먹고 살았으니까 고맙지. 그럼 밥 먹고 살고 애들 안 그래? 애들 학교 보내고 그랬으면 애들 그냥 성공 고만고만하게 보내고 고맙지 뭐. 애들 가르치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 30년만 오면 그만해야지 그랬는데 저 그만하려고 딱 상황이 틀려서 그만한 걸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손님들이 많이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나오니까 정을 파는 겁니다 지금은. 정을. 30년 했는데 돈 욕심냈으면 벌써 내가 떠났을 거예요. 한강에서 맞이하는 서울의 아침. 오가며 늘 보던 한강인데 오늘은 왠지 새롭습니다. 오랜 세월 이 땅을 적시온 한강의 물길을 따라 때로는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때로는 물길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요즘은 한강변을 따라 시민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가 되었는데요. 가을이 그야말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강변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시민들 표정 속에서도 또 가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서울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한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강, 물. 물론 때로는 홍수, 범람과 같은 공포의 느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강은 우리에게 생명수의 의미가 가장 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600년 전 혹은 1000년 전, 5000년 전 그때도 한강은 아름다웠을까요? 또 그때 한강은 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서울을 관통하는 대동맥이자 한민족과 함께 흥망성쇠를 함께 겪어온 한강. 한강이 지나온 오래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신석기 시대. 당시 신석기인들이 한강에서 수로 생활을 하고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 고대로부터 움집을 짓고 살았던 흔적은 이곳이 한민족의 오래된 삶의 터였음을 보여줍니다. 한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면서 한강은 점점 큰 삶의 터전이 돼갑니다. 삼국시대 초기 백제의 시조인 비류와 온조가 당시 한성이었던 서울에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세우면서 한성 백제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강을 통해서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하기에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유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암사동 유적이라든지 명일동 유적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서 백제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민족과 더불어 수천 년을 흘러온 한강. 과거엔 사대문 안이 서울 중심지였지만 이젠 한강이 중심지가 되어 강남, 강북으로 서울이 커졌습니다. 강남 일대의 번화가, 거리는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하고 초고층 건물과 아파트 단지가 빽빽하게 들어선 첨단 신시가지입니다. 하지만 불과 5, 60년 전까지만 해도 강남은 농과 밭이 전부였던 것으로 강남이라는 이름보다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영동으로 더 많이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강남이 오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1960년대 한강을 따라 시작된 강남 개발 사업 때문인데요. 강남 1번지로 손꼽히는 압구정 역시 조그만 정자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곳입니다. 조선시대 화가인 겸재정선의 그림에서 보이는 당시 압구정의 모습인데요. 조선 세조 때의 공신 한명회가 자신의 호를 따서 지은 정자 이름이 바로 지금의 압구정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한강이 보이지 않지만 한명회가 압구정을 지을 때만 해도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이곳에 서면 강 건너 북쪽으론 북한산 등 도송의 여러 산들이 한눈에 들어오고 발 아래론 한강물이 섬들 사이로 유유히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 앞에 보이는 남산 일대와 뒤에 있는 북악, 또 지금의 북한산, 삼각산 일대가 되겠죠. 그 주위를 에워싼 그 경관하고 지금 한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독서당, 그리고 바로 이제 오른쪽 해당되는 부분에 뚝섬 일대의 그 넓은 그 살구지 평 일대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당시에 경관이 아주 시원하고 아름다웠던 곳이죠. 거기서부터 그 삼각주의 형태의 모습을 취고 있던 것이 바로 저자도가 됩니다. 하지만 저자도는 60년대 후반 한강 개발로 인해 한강변에 강변북로와 강변도로가 놓이면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저자도 섬에 해당되는 모래와 그 자갈과 그 바위 일대들을 다 지금 현재 현대 아파트 일대에 있는 강변도로를 만드는데 그 건축 자재로 쓰게 되죠. 저자도는 한강변을 달리는 차들이 지나는 강변도로의 일부가 되어
또 다른 모습으로 한강과 함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강에 해가 뜨고 지기를 대체 몇 번이나 반복해왔을까요? 예로부터 한민족의 젖줄이 되어 이 땅을 적셔온 한강은 어제처럼 당당하게 내일을 여는 물길로 거침없이 흘러갈 것입니다.